루비 책밤. 여러분 안녕하세요. 루비예요. 아직도 루비 책방 힘들게 검색해서 들어오시는 분들 계세요? 그냥 무료 구독하세요. 자, 이 버튼을 누르시면 구독이고요. 이 종 모양 버튼을 누르시면 알림 설정이 된답니다. 지금 루비 책밤 무료로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하시고요. 편안하게 계시다가 알림이 띠링 울리면 업로드된 영상 시청하시러 놀러오세요. 그럼 오디오북에서 만나요. 박완서 소설전집 결정판. 휘청거리는 오후. 지은이 박완서. 출판 세계사. 낭독 성우 루비. 휘청거리는 오후 토파보기. 휘청거리는 오후 출간. 동아일보에 1976년 한 해 동안 연재됐던 이 소설은 도시 소시민의 한 가정의 몰락 과정을 통해 1970년대의 사회상에 접근한 야심적인 작품이다. 특히 흥미 본위의 신문소설의 한계를 작가 특유의 감수성과 기지로서 극복하여 높은 문학적 품위를 유지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동아일보 1977년 4월 9일. 박완서 선생님의 휘청거리는 오후라는 소설은 대가족이 핵가족으로 분화되는 70년대라는 시점, 서울에서 재건축 복부인이 나오고 드디어 20대 여성이 결혼 전 성관계를 갖기 시작하던 오래된 이야기지만 지금 봐도 정말 날카롭다. 당대의 기운을 명백하게 읽고 있는 점에 감탄한다. 화차 변영주 감독 인터뷰 중. 중앙선데이 2012년 3월 25일. 문학성과 대중성이 만난 작품. 휘청거리는 오후는 우리 주변에 있음직한 평범한 중산층 가족의 삶을 다룬 소설로 결혼 정년기에 접어든 세 딸 초희, 우희, 마리의 연애와 결혼, 그리고 그 과정에서 파생된 자영업자 허성 씨와 부인 민 여사의 가치관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서울 중산층의 삶과 의식을 넘어 사회구조와 의식의 차원을 다뤘다. 작은 집단의 모습에 거대한 사회적 흐름을 투영시켜 담아온 박완서 특유의 소설 구조가 나타난 세태 소설이다. 이 작품에서 처음 등장한 마담 뚜라는 신조어가 일상적인 표현이 되어 널리 사용됐다는 사실에서 이 작품의 파급력을 짐작할 수 있다. 동아일보 연재를 마친 후 출간되었으며 3년 동안 10판이 넘게 인쇄되며 독자들의 인기를 끌었다. 곧이어 1979년에는 영화로, 1980년에는 TBC 1일 연속극으로, 1984년에는 MBC 베스트셀러 극장 드라마로 제작 방영되었다. 작가의 말. 휘청거리는 오후는 나의 세 번째 장편 소설이지만 신문 연재로는 처음이었다. 처음 일을 시작하면서 내가 가장 꺼린 것은 재미의 문제로 신문사 측에서 작가를 간섭하지 않나 하는 거였다. 그런 간섭은 안 받겠다는 뜻을 미리 밝히고 시작한 일인데도 여기저기서 조금씩 얻어들은 상식으로 그런 불쾌한 간섭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고, 만약의 경우 어떻게 대처하리라 제법 야무진 적의마저 품고 있었다. 그렇다고 전혀 재미의 문제를 도외시하고 소설을 썼다는 소리는 아니다. 나는 신문소설이 아니더라도 소설을 쓸 때 재미의 문제를 의식 안 하고 써본 적은 없다. 내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강요하지 않고 듣게 하기 위해선 우선 재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문이 요구하는 오락으로서의 재미와 작가가 생각하는 소설적 재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다행히 그런 간섭에 부닥치지 않고 소설을 끝마칠 수 있었다. 그 대신 후반으로 접어들자 독자로부터의 상당한 간섭이 있었다. 여자들을 왜 불행하게 하느냐. 허성 씨를 너무 가엾게 하지 마라. 주로 이런 간섭이었다. 그런 간섭은 독자가 내 작품을 그만큼 애독해준 결과로 유쾌하게 여겼지만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나는 내 작중인물에게 내가 그들을 창조하면서 지워준 운명대로 살게 할 수밖에 없었다.
실상 내가 독자가 관심 있게 봐주기를 바란 것은 누가 행복하게 되고 누가 불행하게 됐나 보다는 어떠어떠한 것들이 허성씨가의 조용한 몰락에 작용했나 하는 것이다. 부자도 가난뱅이도 아닌 보통으로 사는 사람의 생활과 양심의 몰락을 통해 우리가 사는 시대의 정직한 단면을 보여주고자 했을 뿐이다. 또 하나, 나에게 집요한 간섭이 되어 작용한 것은 신문소설이란 형식이었다. 다음 회를 기다리게 끝을 맺는다는 잔꾀 같은 건 처음부터 염두에도 두지 않았지만 어떻든 8장 미만에서 딱딱 호흡을 끊어야 한다는 것은 나로서는 상당한 괴로움이었다. 이런 고통은 나의 체질과 역량과 다분히 관계가 있는 개인적인 고통일 뿐이지 신문소설 작가의 보편적인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결국 일이 어느 만큼 진행됨에 따라 용기를 내서 호흡을 끊는 것을 아예 포기하고 그대로 써내려갔다. 소설을 죽이면서까지 신문소설을 써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씌어진 거니만큼 단행본으로 옹글게 독자 앞에 내놓을 수 있게 된 것이 나에겐 각별한 뜻이 있고 각별히 즐겁다. 나의 토막난 글들을 옹글게 묶어주신 창작과 비평사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1977년 3월 박완서. 1977년 창작과 비평사에서 출간된 휘청거리는 오후 초판 작가 후기. 1. 맞선. 불쌍한 녀석. 목욕하고 이발까지 하고 난 뒤라 신수가 환하고 혈색도 좋았다. 옷이 좀 허름했지만 조반전에 동네 공중탕에서 목욕하고 오는 차림새가 그 이상이었다간 차라리 촌스러웠을 게다. 허성씨는 이제서야 셔터를 올리는 양품점 쇼윈도 속을 무심히 기웃거리다. 이런 사나이와 눈이 마주치자 느닷없이 가슴이 뭉클하면서 불쌍한 녀석이란 생각이 들었다. 거기 그렇게 큰 거울이 있었다는 걸 모르고 자기를 전혀 남처럼 바라본 첫인상이 그랬던 것이다. 난 또 누구라고? 바로 나였구나. 그러니까 그 불쌍해 보이는 녀석하고 나하곤 동일인이었잖아. 그는 양품점 앞을 지나 담배가게 모퉁이를 돌아 틀에서 찍어낸 것 같이 일정한 모양의 집들이 나란히 이어져 있는 골목길로 접어들고 나서도 자기의 모습이 한마디로 불쌍해 보였다는 게 꺼림칙했다. 그런 꺼림칙한 기분을 미처 사귀지 못하고 찌꺼기처럼 가라앉힌 채 그는 집까지 이르고 말았다. 허성씨의 아내 민 여사는 허성씨를 보자 그녀의 섬세하고 기품 있는 코를 이상한 모양으로 실룩실룩했다. 당신 또 그 싸구려 이발관에서 이발하셨구려. 오늘만은 이따 시내 나가서 하시라니까. 아유 메슥메슥해. 그 싸구려 포마드 냄새. 늘 하던 단골집에서 했는데 갑자기 메슥메슥할 것까진 또 뭔가? 오늘은 특별한 날 아니에요. 그까짓 이발값 몇 푼 상관으로 사람 품위까지 떨어져 뵐 게 뭐 있어요. 그러더니 옷장 서랍을 열고 앙큼하고 요망스럽게 생긴 조그만 유리병을 꺼내 마개를 비틀어 열더니 허성씨의 내의 뒷덜미를 들추고는 서너 번 가볍게 뿌려댔다. 아마 향수인가 보다. 이번엔 허성씨의 비위가 메슥메슥해졌다. 아침이나 줘요. 허성씨는 신식 입식부엌의 식탁이란 데서 식사를 한 지가 벌써 2년이 넘는데도 식사할 때마다 싫은 생각이 난다. 싫다 못해 비참해진다. 아내나 딸년들은 거기서 먹더라도 자기만은 안방 아랫목에 궁둥이를 붙이고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 밥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싶다. 그래서 그런 권리를 말 한마디 못하고 빼앗기고 있는 자신에게 부하가 치밀고 억울하다. 늙음하게 엉덩이가 베기는 딱딱하고 다리가 긴 식탁용 의자도 싫지만 더 싫은 건 부엌에서 식사를 하게 되고 나서부터 변한 아내의 태도다. 꼭 음식점 아가씨처럼 싸늘하고 재빠르고 기계적으로 음식을 착착착 진열하고 숟갈을 놓기가 무섭게 척척척 걷어간다. 말씨도 진지잡수세요에서 식사하세요로 변했다. 식당은커녕 무료급식소에서 급식을 받는 기분이다. 허성씨는 빠르게 맛없게 식사를 끝내고 아내가 따라주는 뜨거운 보리찻잔을
두 손으로 감싼다. 뱃속에 아까 목욕 갔다 오면서 맛본 꺼림칙한 것과 방금 먹은 맛없는 식사가 시루떡처럼 켜를 이루고 있어 오래오래 소화가 안 될 것 같은 불쾌감을 느낀다. 여보, 오늘 당신의 그 왼쪽 손 들키지 않도록 단단히 조심하셔야 돼요. 큰딸 초이가 맞선 보는 날을 앞두고 벌써 몇 번째 들은 소리인지 모른다. 허성 씨의 왼쪽 손은 공장에서 절단기를 잘못 조작하다 손끝이 잘려나가 새끼손가락 길이로 일직선이었다. 새끼손가락을 빼고는 물론 손톱도 없었다. 허성 씨는 보리차든 커피든 아무튼 뜨거운 찻잔이 앞에 놓이면 식을 때까지 잠시 두 손으로 찻잔을 감싸고 기다리는 버릇이 있어 지금도 그러고 있는 중이고 민 여사는 그게 못마땅한 것이다. 무슨 남자가 제 몸에 징그러운 흉터 하나 가릴 줄을 모르는 것일까. 아무리 아내 앞이라지만 그 정도는 에티켓에 속하는 문제일 텐데. 저 버릇을 맞선 보는 자리에서도 못 버리면 어쩌지. 허성 씨는 얼른 왼손을 움츠려 스웨터 주머니 속에 쳐넣고 뜨거운 보리차를 그대로 마신다. 뱃속이 화끈해지면서 다시 한번 자기가 불쌍해진다. 어떻게 수습할 수 없이 불쌍해진다. 또 그 소리요. 내 손이 누구네 도둑질이라도 들어갔다가 셰퍼드에게 물어뜯기기라도 해서 요 모양이 됐단 말이오. 도대체 내 손이 뭐가 어쨌다고 들킬까봐 그렇게 벌벌 떠는 거요? 여보, 다 초이 때문이에요. 딸 자식 시집 한번 잘 보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집은 어마어마한 집이란 말이에요. 민 여사는 이 어마어마하단 소리를 아무도 흉내낼 수 없게 특이하게 할 때마다 느낌이 다르게 발음했다. 어떤 때는 위압적으로, 어떤 때는 고상하게, 어떤 때는 간드러지게, 어떤 때는 숨이 턱턱 막히게. 그래서 각기 빛깔이 다른 짙은 크레파스를 더덕더덕 칠해가듯이 어마어마하다는 것 속에 포함된 것들을 눈에 보이게 표현했다. 그래서 그 집이 어마어마한 것과 내 이 병신손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요? 상관이 없어야 할 텐데 있으려면 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도 자기네 집만은 못해도 그래도 점잖은 집안인 줄 아는데 당신 그 손 보면 영락없이 직공 출신 같잖아요. 미관상 기분이 안 좋은 문제도 있고요. 알았어. 알았으니까 난 안 가면 될 게 아니오. 그쪽도 뭐 어머니만 나온다니까 내가 안 가도 이쪽이 기울 것도 없을 테고. 안 그래? 안 돼요, 그건. 저쪽 아버지는 외국 여행 중이니까 안 나와도 떳떳하지만 당신이 안 나가봐요. 단박 이상하게 생각할 거려. 저쪽에서 알긴 당신은 전직 교장의 전직 교장이 아니라 교감이야. 교장이라도요. 전직 교장에 지금은 사원을 7, 80명 거느린 수출 전망이 유망한 중소기업체의 사장으로 돼 있어요. 그렇다면 좀 그럴 줄 아실 것이지. 몇 번 말씀드려야 알아들으시겠소? 에휴. 민 여사는 이렇게 허성 씨를 임의로 조작해서 허성 씨에게 다시 떠맡기려 든다. 당신이 아무리 그래도 난 전직 교감에 소년공을 연하문명 거느린 간해공업 규모의 공장의 주인 아저씨야. 우리 공장 아이들도 나한테 주인 아저씨라고 그러지 사장이라곤 안 그래. 그건 당신이 못났으니까 아새끼들을 잘못 길들여서 그런 거죠 뭐. 응? 그리고 수출은커녕 지금 확보하고 있는 단골가게 물건 해대기도 벅차. 또 그 정도면 밥은 먹고. 당신은 어떻게 된 남자가 어쩌면 그렇게 야심이라는 게 없수? 민 여사는 그럴 때 그냥 웃고 만다. 퍽! 풍선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로 웃고 나면 민 여사 몸에서도 뭔가 바람 같은 게 퍽 새나간 것처럼 허전해진다.
그리고는 아마 한국에서 제일 가는 바보를 바라보는 시선이 저러려니 싶은 시선으로 허성 씨를 바라본다. 허성 씨는 담배를 한 개비 빼물고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인다. 왼손은 전혀 안 쓰고 오른손으로만 그 일을 한다. 아내한테 훈련받은 대로 아주 잘한다. 이 가스라이터만 해도 바로 며칠 전에 초이가 사다 준 것이다. 민 여사가 시킨 노릇일 건 뻔했다. 허성 씨는 하루에 담배를 2갑 이상 피우는 골초인데도 별다른 이유 없이 여태까지 라이터라는 걸 지녀본 적이 없었다. 성냥을 애용했었는데 성냥불을 켜자면 2손을 다 써야 한다. 어떻게 하든 그 어마어마하다는 집안의 고급스러운 사람들 눈에 허성 씨의 토막난 왼쪽 손이 안 띄게 하려는 민 여사의 배려는 이렇게 철저했다. 허성 씨는 담배 연기를 폐부 깊숙이 빨아들이며 왼손을 자꾸 더 깊숙이 집어넣지 못해 한다. 꼭꼭 숨어라 이 녀석아. 머리카락 보일라 이 녀석아. 그리고 그 깊은 곳에서 부러진 손가락들을 몰래 꼼지락거려 본다. 떳떳한 상처인데 늙음하겐 훈장처럼 뽐낼 수도 있으리라고 믿었었는데 적어도 내 집, 내 식구들 앞에선 말이다. 너무 섭섭하다. 억울한 것도 같다. 철판과 더불어 싹둑 잘라진 피 묻은 손가락 토막들을 눈으로 직접 봤을 때도 이렇게 서운하진 않았건만. 초이가 미장원에서 돌아왔다. 화장기 없는 맨살이 과육처럼 싱싱하다. 그러나 27이란 관연한 나이에 녹익은 아름다움에는 숨길 수 없는 초조가 있다. 허성 씨는 왼손으로 단단한 주먹을 만든다. 온종일 펴지 않을 작정을 한다. 병신손만 들키지 않아야 이번 혼사가 성사될 수 있다면 그것 좀 못하랴 싶다. 그것뿐일까? 그까지 전직 교장 행세나 수출업체의 사장 행세쯤 못할 줄 알고. 미장원에 갔다 왔다니까 얼굴 치장은 일단 끝난 걸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모녀가 한판 차리고 앉아서 새롭게 화장을 시작한다. 너 뭘 바르냐? 걔껏 미장원에 갔다 와서. 아버지도? 미장원에선 마사지하고 머리 세트하고 그것만 했단 말이에요. 정작 화장을 해야죠. 그래. 어서 하거라. 그런데 너무 예쁘게 하지는 마라. 딸 주는 건 그렇잖아도 섭섭한데 신랑보다 내가 잘나뵈면 아빠는 억울해서 심통 나버린다. 아유, 주책이야. 아무것도 모르면서. 저쪽은 어마어마한 집이라니까요. 어마어마한 집안요. 민 여사가 부녀간의 말을 가로막고 나서서 허성 씨에게 핀잔을 준다. 저쪽은 집안이 어마어마한데 이쪽이야 인물 하나 남의 모에 빠지지 않는 것밖에 뭐 있냐는 핀잔을 허성 씨는 달게 받는다. 달게 받을 뿐더러 죄책감까지 느낀다. 그대로 교직에 몸담고 있었으면 지금쯤 아마 교장 아니면 장학관쯤은 됐겠지. 그랬으면 그 어마어마하다는 집안과 다소 비등할 수 있었을까 몰라. 허성 씨는 혼자 고개까지 갸우뚱거리며 그 문제를 궁금해한다. 그는 벌써 10년 가까이나 공장 속에만 틀어박혀 바깥 세상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교장이나 장학관쯤 되는 지위가 사회적으로 어느 만한 대우를 받고 있나 하는 세상의 풍속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 짐작도 할 수가 없다. 그는 벼랑간 그게 알고 싶어진 것이다. 알아서 뭘 어쩌겠다는 것도 아니면서 그냥 그게 궁금한 것이다. 허성 씨가 교직을 떠나 경험도 없는 공업에 손을 댄 것은 순전히 딸 자식들 때문이었다. 데리고 있던 막내 동생과 큰딸이 같이 대학에 들어가고 둘째, 셋째가 고등학교에 가던 해 허성 씨는 생각한 바 있어 사표를 쓴 것이다. 생각한 바란 별것도 아니었다. 장차 자기 월급 갖고 동생과 세 딸을 대학 공부까지 시키려면 식구들이 얼마나 지독하게 쪼들려야 될지. 지독하게 쪼들리더라도 그게 되기나 되는 건지 도무지 막막했고 가장이 이렇게 막막하기만 해선 안 된다는 거였다. 그 무렵 우연히 전기기구 공장을 한다는 제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공장은 가보니까 20평도 될까 말까한 굴속 같은 가건물인데
그 공장에서 번 돈으로 장만했다는 집은 꽤 괜찮은 양옥이었고 해놓고 사는 형편도 큰 회사 간부 사원 못지않았다. 선생님, 뭐니 해도 제 사업밖에 없습니다요. 아무라면 그깟 월급쟁이에 되겠습니까? 이 제자의 조선으로 생소한 공업에 뛰어들었고 아닌 게 아니라 사람 꼴은 좀 사나워졌지만 수입은 월등히 나았다. 그래서 동생과 딸들이 줄인 건 모르고 대학 마쳤고 아내도 군기를 벗고 제법 귀부인 티가 났고 반들반들한 양옥까지 장만했다. 그만했으면 아비 노릇 잘한 걸로 알았다. 그런데 오늘 이 꼴은 뭐람. 지금 스웨터 주머니 속에서 꽁꽁 오그리고 있는 왼손처럼 아비의 위신이 길을 못 펴고 자꾸 오그라드는 건 무슨 까닭이람. 허성 씨는 이런 위축된 기분으로 그 어마어마하다는 집안의 자제와 맞선 보는 자리에 참석해야 한다는 일이 점점 부담스러워진다. 도망칠 수 있다면 도망이라도 쳐서 그 일을 면하고 싶다. 도대체 맞선이란 걸 봐서 서로 뭘 알아낼 수 있단 말인가. 꼬투리라도 잡아내지 못해 눈을 갈고리처럼 뜨고 있을 저쪽 편의 고상한 여자가 눈에 선하다. 넌 어디가 못나서 그 흔한 연애도 한번 못하냐? 허성 씨는 슬그머니 화가 나는 김에 초이한테 생트집을 부린다. 아빠도? 제가 왜 연애를 못 해봐요. 누굴 바본 줄 아시나 봐. 해도 몇 번 했어요. 그렇지만 연애하고 결혼하고 어디 같아요? 연애는 연애 멋있게 할 줄 아는 남자하고 할 만큼 해봤으니까 결혼은 결혼 생활 멋있게 할 수 있는 남자하고 할래요. 듣던 중 희한한 소리구나. 하지만 다방구석에서 빤히 마주 쳐다보는 걸로 어떻게 결혼 생활을 멋있게 할 수 있는 남자란 걸 알아내지? 시쳇말로 우리가 무슨 도사라고? 알아내긴 뭘 새삼스럽게 또 알아내요. 아빠도 참 답답하시긴. 엄마가 다 알아냈단 말이에요. 엄마를 믿을 만한 친구가 중매선 거니까 틀림이 있겠어요? 남자가 건강하고 직장 좋고 재산 있고 집 사놨고 초혼이고 차남이고 게다가 궁합까지 맞는다니까 그만하면 한번 멋있게 살아볼 자신 있단 말이에요. 야, 살아 보이긴 뭘 누구한테 살아 보이냐? 너나 그냥 잘 살면 되는 거지. 아빠도 남한테 보이지 않으려면 무슨 재미로 멋있게 살아요? 초이가 야물게 쏘아붙이는 바람에 허성 씨는 말귀는 미처 못 알아들은 채 떠다밀려 벌렁 낮아빠진 것 같은 기분이 된다. 허성 씨는 관연하고 예쁜 딸이 맞선 보러 가기 위해 특별히 정성 들여 화장을 하면서 점점 더 예뻐져 가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종알종알 거침없이 짓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오늘 맞선 보는데 딸아가 아버지 노릇할 일이 점점 더 싫어진다. 정말이지 면하고 싶다. 공장에서 무슨 급한 일이 있다는 전화라도 왔으면 좋으련만 그럴 것 같지도 않았다. 허성 씨가 여태까지 딸의 결혼에 대해 막연히 기대하고 있던 것은 결코 맞선 보는데 끌려다니는 일 따위가 아니었다. 좀 더 멋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벼르고 있었던 것이다. 허성 씨와 민 여사는 30년 전에 시골 국민학교 교사끼리였을 적 서로 열렬한 사랑에 빠졌다. 시골 작은 동네에서의 일이라 소문이 망측하게나 결국 유지급 학부형들의 등살에 못 이겨 학교에서 둘이 같이 쫓겨나고 말았다. 두 사람의 사랑을 시골 사람들은 연놈이 배가 맞았다는 막말로 떠들어댔다. 부모나 친척으로부터 받은 수모와 박해도 견딜 수 없는 것이었다. 결국 둘이서 도시로 나와 갖은 고생 끝에 허성 씨가 중등교사 자격시험을 거쳐 다시 교사직을 얻음으로써 도시에 정착할 수가 있었다. 허성 씨는 지금도 그 앳된 나이에 연놈이 배가 맞았다는 말이 얼마나 듣기 싫었는지 마치 똥물이라도 끼얹혀진 것처럼 진저리가 쳐졌던 것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그래서 만일 내 딸들이 연애를 하게 되면 어떠어떠하게 해줘야지 하는 것을 미리 벼르고 있었다.
젊은이들의 사랑을 축복하고 도와주리라. 관대하고 이해성 있는 아버지 노릇을 얼마나 멋들어지게 해낼 것인가를 연습하듯 연습까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딸이 바라고 있는 도움은 전혀 딴 성질의 도움인 것이다. 맞선보기로 되어 있는 시간은 11시였다. 민 여사는 연방 싱글벙글하면서 허성씨가 양복을 갈아입는 걸 거들어주다가 허성씨가 과히 기분이 안 좋다는 걸 느끼는 모양이다. 여보, 왜 그래요? 오늘같이 좋은 날. 이혼사 거진 다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신랑은 벌써 은행으로 초이 찾아가서 다 봐두었대요. 얘기까지 시켜봤답니다. 그러고 나서 마음에 드니까 정식으로 맞선 보자고 청하는 거예요. 나도 미리 신랑 봐두었고요. 그러니까 당신한테만 다 초면이 되는구려. 당신 잘하셔야 돼요. 응? 잘하다니 뭘 어쩌란 말이야. 난 나 생긴 대로밖에 못해. 응? 알았어요. 당신 요지부동 고지식한 건 다 안다고요. 그러니까 그저 가만히만 계세요. 아무리 생긴 대로 다 드러내고 싶어도 그 병신소만은 좀 감추시라고요. 아셨죠? 민 여사는 나중말에 오금을 콕 박는다. 허성 씨는 아내가 맞대놓고 병신손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맥없이 눈물이 핑 돈다. 아내한테 정면으로 병신이란 소리를 들어보긴 처음이다. 처음 손이 그 모양으로 잘려나갔을 땐 애간장을 쥐어짜는 소리로 울기도 잘하더니 상처가 다 아물고 나서도 그 보기 흉한 자리를 극진히 위해주고 때로는 부드럽게 애무까지 해주며 사랑해요, 여보 사랑해요 하더니 그 후 점점 익숙해지면서 무관심해지더니 이젠 맞대놓고 병신이란다. 그렇다고 허성 씨가 아내한테 병신 소리를 들은 게 정말 눈물이 날 만큼 억울했던 것은 아니다. 실상 속으론 덤덤한데 눈물이 그냥 저절로 나지 못해 했다 뿐이었다. 그리고 허성 씨의 눈물이란 이건 완전 맹물이었다. 부모 상을 당했을 때도 동생이 월남에서 전사했을 때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려갔고 시골 동네에선 세상 없는 독종으로 소문나 있었지만 기분 좋게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거리를 걷다가도 어디서 애수가 앙금처럼 가라앉은 이미자의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하면 마치 양파 냄새라도 쐬인 듯이 당장 눈이 매워지면서 눈물이 핑 돌고야 말았다. 이렇게 되면 허성 씨는 누가 보든 말든 창피해서 절대로 울고 있지 않다는 걸 강조하려고 서둔 나머지 희죽희죽 웃어싸서 표정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버렸다. 한마디로 그는 어벙한 위인이었다. 허성 씨는 아내가 입혀주는 대로 오래간만에 신사복을 입고 울긋불긋한 넥타이도 맸다. 속으론 꼭 딴따라들이나 맬 것 같은 넥타이다 싶으면서도 오늘을 위해 새로 사온 것 같기에 좋은 체한다. 그리고는 민여사의 준비가 끝나기를 기다린다. 민여사는 자주자주 시계를 봐가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색시 쪽에서 5분쯤 먼저 가는 게 예절일까? 5분쯤 늦게 가는 게 예절일까? 제 시간에 꼭 맞춰가면 너무 촌스럽지 않을까? 이런 소리를 종알대며 손을 민첩하게 움직인다. 속치마를 입고 나서 버선을 신으려다 말고 경대 서랍에서 자수정 반지, 연수정 반지, 자만호 반지를 한꺼번에 꺼내놓고 번갈아 끼워보고 나서 화난 듯이 뿌리쳐 밀어놓고는 머리빗으로 머리카락을 한 움큼씩 북북 긁어서 헝클어뜨렸다가 다시 겉거죽만 살짝 빗어넘겨 뻥 튀겨낸 것처럼 머리통을 부풀렸다가 다시 꼭꼭 눌렀다가 초이를 보고 어머머 너 그 입술 너무 진하다 얘. 야하게 베면 못 써. 고상하게 보여야지 하면서 화장지로 딸의 입술 연지를 살짝 묻혀냈다가 허성 씨의 양복 어깨와 깃을 괜히 톡톡 털어냈다가 넥타이 매듭새를 좌우로 살짝살짝 흔들어 봤다가 어머머 늦겠네. 이러다간 정말 늦겠네 하면서 분홍 치마 저고리를 입었다가 고개를 갸우뚱하고 다시 연두 치마 저고리로 갈아입었다가 다시 분홍 치마 저고리를 입었다가 했다. 그런 일들을 쉬지 않고 해내는 민여사의 손은 분화비처럼 눈부시게 날렵했다가
뱅어처럼 유연하게 부드러웠다가 경도 높은 금속처럼 냉정하고 자신만만했다가 실로 자유자재였다. 허성 씨는 왼손을 고집스럽게 포켓에 쳐박고 민여사의 이런 아름답고 경쾌한 손놀림을 홀린 듯이 바라보며 고통인지 쾌감인지 모를 감정의 혼란을 겪는다. 치장을 끝내고 핸드백을 들고 채경 앞에서 서너 가지 우아한 포즈를 취해보고 나더니 민여사는 벼랑간 불에 댄 것처럼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어머머! 지금이 몇 시야? 당신은 뭘 그렇게 우물쭈물하고 있어요? 시간을 붙들어 매는 사람처럼. 어서 갑시다. 어서. 조이야! 어서! 그러나 민여사의 시간 계산은 정확했다. 세 식구가 과히 서둘지 않고 잠옷 점잖게 태평양 호텔 커피숍에 당도한 것은 정확하게 11시를 5분 지난 시각이었다. 허성 씨는 커피숍의 부드러운 카펫을 밟으며 아름다운 아내와 딸을 거느리고 이런 으리으리한 고장에 들어서고 있다는 게 으쓱한 나머지 발이 붕 뜨는 것 같았다. 5분 후인데도 아무도 와 있지 않은지 민여사는 이마를 약간 찌푸리고 칸막이가 돼 있는 구석자리로 앞서가 앉았다. 허성 씨는 아내의 뒤를 따라 커피숍을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며 자기가 입고 있는 양복이 맞춘 지 7, 8년도 넘는 구닥다리라는 걸 문득 깨닫는다. 맞춰만 놓고 입고 다니진 않던 거니까 절대로 헐거나 더러웠을 리는 없다. 그냥 구닥다리일 뿐이었다. 그나저나 재수 나쁘게 그걸 왜 하필 지금 깨달았는지 모를 일이었다. 그걸 깨닫자 일껏 잘 차려입고 나온 양복이 오랏줄처럼 허성 씨를 구속하기 시작했다. 갑자기 길을 펼 수가 없어지면서 행동이 부자유스러워졌다. 그는 아내와 딸에게조차 따돌림을 당할까봐 겁나는 것처럼 황급히 따라붙는다. 게다가 이 딴따란 넥타이는 무슨 망신살일까? 화나는 대로 한다면 성황당 가시나무에라도 던져주고 싶다. 그러나 허성 씨가 미처 언짢은 기색을 하기도 전에 이번 일을 꾸몄다는, 그러니까 중매쟁이인 황 사장 부인이 나타났다. 민여사보다 서너 살은 위인 것 같은 기품 있는 부인이었다. 여보, 인사하세요. 오성물산 황 사장님 사모님이세요. 여학교 때 제 S 언니이기도 했고요. 이번 일에 수고가 많으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집사람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 일에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허성 씨는 아직도 양복이 주는 구속감을 처리하지 못한 채 엉거주춤 지극히 의례적인 인사를 한다.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초이로 말할 것 같으면 제 딸이나 진배 없답니다. 저는 딸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선보실 신랑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저희 회사 간부사원이고요. 출세가 어찌나 빠른지. 글쎄 그 나이에 대오성물산 기획실장이라니까요. 그나 그뿐인가요? 신랑 부친 되시는 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저의 주인 어른과는 중마지우에다 사회적으로도 명성이 대단한 분이죠. 왜 아실 거예요? 조국보 씨라고. 자유당 때 국회의원도 지내고 장관 물망에도 오른 적이 몇 번이나 있던 분이죠. 지금은 사업에만 전념하셔서 우주 상사라고 주로 수출입 업무를 대행하는 무역상을 경영하고 계세요. 요즘 사업 관계로 외국 여행 중이지만 곧 돌아오실 거예요. 돌아오시기 전에라도 이번 혼사는 매듭 지으려면 지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댁하고 저희하고는 사업상으로나 오랜 교우관계로나 보통 사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 일은 책임지고 처리해 줄 수도 있는 사이지요. 신랑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정말 탐나는 자리죠. 제가 딸만 하나 있으면 절대로 남에게 뺏기지 않고 제 사위 삼고 말겠어요. 초이로 말할 것 같으면 내 딸이나 진배 없으니까. 그러면요.
언니가 하시는 일이 어련하시겠어요. 우리도 다 안다고요. 언니가 중신 서는 자리면 선보나 만한걸. 얘는 누가 너한테 하는 소리니? 너희 허 사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지. 허 사장님, 신랑으로 말할 것 같으면 곧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물 좋겠다, 집안 좋겠다, 재산 있겠다, 학벌 좋겠다, 미국식으로 여자 위할 줄 알겠다. 어디 한 군데 흠잡을 데라곤 없답니다. 우리가 그저 딸 하나만 있으면. 허성 씨는 언제 끝날지 모르게 술술술 이어지는 중매쟁이인지 사장 부인인지의 수다를 들으며 그녀가 상당한 수다쟁이이긴 해도 말의 단수에 있어선 자기 아내에게 훨씬 못 미친다고 생각한다. 민 여사는 여태까지 한 번도 허성 씨에게 신랑 측 구비 조건을 구체적으로 말한 적이 없었다. 다만 집안이 어마어마하단 소리에 적절한 대목이다 적절한 리듬을 붙여 놀랍도록 생동감을 부여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느 만큼 어마어마하냐에 대해서는 허성 씨의 상상에 맡겼고 때때로 그 상상을 교묘하게 자극만 했다. 그 자극이 어찌나 기술적이었는지 그때마다 허성 씨가 상상해낸 어마어마함이란 막연한 대로 상당히 거대한 것이었다. 그래서 아내가 어마어마하단 소리를 할 적마다 허성 씨는 그 어마어마한 것으로부터 조롱받고 협박받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왜소하고 무력하게 느껴야 했다. 그런데 지금 황 사장 부인이 열거한 어마어마한 것의 구체적인 조건들을 들어보니 그렇게 대단할 것도 없다 싶다. 그야 대단하다면 대단하게 알아줄 수도 있겠지만 어느 만큼은 애누리를 해서 알아줘야겠다는 여유랄까 배짱이랄까 그런 것이 어느 틈에 생겨나고 있었다. 자기만 해도 저쪽에 어느 만큼의 애누리를 붙여서 알려지고 있다는 사실도 허성 씨는 생각 안 할 수가 없었다. 허성 씨가 무덤덤한 데 대해 황 사장 부인은 어느 만큼 초조해지기 시작한 것 같았다. 선생님, 아니 허 사장님, 제가 너무 수다를 떨었나 보죠? 얘하고 하도 흉어물 없는 사이다 보니 그만 허 사장님 앞에서까지 어려움성 없이 굴었네요. 그러면서 민 여사를 툭툭 쳤다. 민 여사도 맞장구를 쳤다. 언니도? 그럼 어때요? 우리 사이가 성만 다르지 뭐 남남이요? 우리 집 저희가 조금만 덜 꽁했으면 벌써 서로 터놓고 지냈을 텐데. 허 사장님, 조군이, 신랑 말이에요. 조군이 우리 회사 사원이라니까 혹시 우리 영감님이 친구 아들이라고 봐줘서 데리고 있는 줄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오성물산으로 말할 것 같으면 조그만 개인회사하고는 달라서요. 아무리 사장이라도 정실로 뽑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엄격한 입사시험을 거쳐야죠. 작년에 우리 회사 입사시험 경쟁률이 얼마인 줄 아세요? 30대 1이었어요. 그것도 요즘은 낮아진 게 그래요. 그러니 조군이 들어올 땐 얼마였겠어요? 아마 5, 60대는 됐을걸요? 근데 그 중에서도 조군이 수석으로 들어왔답니다. 여북해야 딸 있으면 사위 삼겠다나요. 그뿐이 아니에요. 우리 회사 말고도 몇 군데 인류기업체에 응시를 했는데 모조리 합격을 해서 그 해에 화제가 됐었죠. 입사하고 나서도 우리 회사는 실력 테스트를 겸한 논문 시험으로 진급을 시키는데 그때마다 뛰어난 성적을 내서 벌써 그만한 지위에 올랐죠. 그래서 우리 영감님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또 걸작이죠. 글쎄 대통령도 시험 쳐서 붙고 떨어지는 거라면 조군이야말로 곧바로 대통령감이라나요?
여태까지 심심해 죽겠다는 듯이 무덤덤이 앉아있던 허성씨가 벼랑간 으하하하 하며 너털 웃음을 웃어댔다. 별로 우스워서도 재미있어서도 아니면서 괜히 그렇게 웃음이 복받쳤다. 억지로 이유를 붙이자면 시험 쳐서 대통령이 붙는 나라에 살고 있지 않은 게 행복해서였다. 아무리 수다를 떨어도 별 반응이 없던 허성씨가 그렇게 유쾌하게 웃으니까 황 사장 부인도 간드러지게 따라 웃었다. 우리 영감님은 원체 조크를 잘하셔서. 이때 신랑감이 어미를 동반하고 나타났다. 인사를 나누기 전에 먼저 어머니 되는 점잖은 부인이 회사에서 차를 늦게 보내줘서 늦었다는 변명을 미안하다는 말은 빼고 짤막하게 했다. 그런 태도에는 정중하면서도 이쪽을 얕잡는 무엇이 있었다. 처음부터 한풀 꺾이고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다. 허성 씨는 신랑감을 보자마자 첫눈에 뼛속까지 서울 사람이군 하는 생각이 들었다. 왜 그런 엉뚱한 생각이 들었는지 모를 일이었다. 서울 사람인가 시골 사람인가를 감별해내려고 선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닐 터인데 말이다. 그럴만하게 조광욱 군은 빈틈없이 세련된 신사였다. 도대체 나무랄 때라곤 없었다. 매끄럽고 사근사근하고 똑똑하고 자기가 똑똑하다는 걸 10분 의식하고 있었다. 정식 인사가 끝난 후에도 좀처럼 분위기가 누그러지지 않았다. 조광욱 군이 좌석의 의견을 하나하나 정중하게 물은 후 커피를 시키고 덧붙여서 케이크를 하나씩 시켰다. 호텔 커피숍에서 파는 케이크는 허성 씨가 아무 데서도 일찍이 본 적이 없을 만큼 앙증맞게 예뻤다. 차마 입에 넣기 아깝게 정교하고 아기자기하게 만들어져 있었다. 허성 씨는 조광욱 군이 바로 이 케이크와 닮은 것처럼 느꼈다. 그 역시 너무도 잘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허성 씨는 경치나 나무나 돌이 아닌 사람에게서 인공의 묘를 본다는 게 도대체 좋은 인상일까 나쁜 인상일까 그것조차 가늠하지를 못한다. 아무튼 나무랄 데 없는 청년인 것은 틀림없겠다 싶으면서도 한편 뭔가 섭섭했다. 자기를 만들려고 작용해오는 외부적인 것에 저항한 흔적이라곤 전혀 없이 너무도 고분고분 잘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신랑감은 그렇게 울퉁불퉁하거나 껄끄러운 데라곤 한 군데도 없이 다만 매끄러웠다. 차 드시죠. 차가 식어가는데도 들 생각도 안 하고 자기만 말똥말똥 쳐다보는 게 민망했던지 조광욱 군이 부드럽게 웃으며 허성 씨에게 차들기를 권했다. 옆에 앉아있는 민 여사도 허성 씨의 무릎을 살짝 꼬집었다. 허성 씨는 왼손을 테이블 밑이나 포켓 속이나 아무튼 남의 눈에 안 띄는 곳에 철저하게 감추고 오른손으로만 차와 케이크를 들어야 한다는 일이 부담스럽다. 그것이 어렵거나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 부자연스러움을 감당하기가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는 테이블 밑에서 토막난 왼손으로 꼭꼭 주먹을 쥔다. 행여 손끝이 보일세라 꼭꼭 주먹을 쥔다. 그리고 그 속에 슬픔을 하나가득 움켜쥐고 있는 것처럼 느낀다. 왼쪽이 손끝에서 어깨축지까지 뻐근하니 저린 것도 같고 결리는 것도 같다. 허성 씨는 공부하기 싫은 애가 종소리 기다릴 때처럼 몸이 비비 꼬는 걸 억지로 참고 어서 이 자리가 파했으면 하는 생각만 한다. 이런 허성 씨와는 달리 조군의 어머니는 시종 부드럽고 우아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가끔 초이를 스치는 시선만은 날카로웠다. 그녀 역시 초이를 냉정하고 침착하게 관찰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별다른 아기가 있어 뵐 것까지는 없었는데도 허성 씨는 불쾌했다. 입가에 띄고 있는 부드러운 미소와는 달리 눈에는 도매시장에서 봉제품을 고르면서 행여 한 솔기라도 허술이 박힌 데는 없나 실밥이라도 늘어진 데는 없나 흠을 잡아내지 못해 조바심하며 샅샅이 발기고 있는 극성스럽고 야박한 여자의 지긋지긋함이 있었다. 허성 씨는 이런 여자와 이런 분위기가 싫었다. 자기는 신랑감을 케이크처럼 바라보면서도 신랑 어머니가 자기 딸을 봉제품처럼 바라보는 시선이 무조건 불쾌했다. 못난 것 같으니라고
오죽 못났으면 여태까지 제 눈으로 제 신랑감 하나 못 찾아내가지고 그래도 시집을 가고 싶어 적고를 당하고 앉았노 싶어 은근히 딸이 측은하기도 하다. 그러나 당사자인 초이는 태연했다. 맞선을 보고 또 보이는 아가씨답게 다소곳하고 아리따웠다. 아유, 예쁘고 잘생기고 상냥하고 싹싹하고 어쩌면 신랑 색시가 꼭 오누이처럼 닮았을까. 따로따로 볼 땐 모르겠더니 이렇게 나란히 앉혀놓고 보니 어디로 보나 천생연분이야? 안 그래요? 형님, 아우님? 황 사장 부인이 새삼 호들갑을 떨며 양가의 어머니들에게 동의를 구했으나 두 늙은 여자들은 그렇게 호락호락 동의할 수는 없다는 듯이 애매하고 교활한 웃음으로 얼버무렸다. 참 형님, 이번에 조 사장님 너무 오래 들어가 계시는 것 같잖아요. 그쪽에 무슨 좋은 일 생기신 거 아닐까요? 아마 미국 가 있다는 신랑의 아버지 안부를 묻는 건가 본데 꼭 화장실 들어가 있는 사람 얘기하듯 가볍게 다룬다. 허성 씨는 그들의 그런 대화의 풍습이 가소롭다고 생각하면서도 신분의 차이처럼도 생각돼 은근히 위축되는 걸 어쩔 수 없다. 좋은 일은요. 그 나이에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요. 아마 딸애들한테 들러오신다나 봐요. 딸애들이 둘 다 구라파 쪽에 있잖아요. 참, 걔네들은 영 안 오고 거기 눌러 앉을 건가요? 뭐로 오겠어요. 거기서 자리 잡고 잘 사는데. 더군다나 음악이나 미술은 재능을 알아주는 본고장에서 키워야지. 나와봐야 뭘 하겠어요. 하긴 그래요. 형님이나 나나 기껏 5, 6남매씩 죽자꾸나 길러갖고 늙음하기엔 겨우 슬하에 하나둘 남겨놓고 출창 자식 그리고 살아야 하니. 무슨 팔자가 이렇소? 아우님도 지금 슬하에 하나둘은 또 어떻게 믿어요? 지금 이해만 해도 누나들은 누나들대로 형들은 형들대로 끌어가지 못해 야단들인걸요. 얘는 얘대로 누나나 형들 신세 안 지고 어떻게 우성물산에서 해외 지점 발령이나 받았으면 그것만 기다리는 것 같고, 얘가 아버지 회사를 굳이 마다하고 큰 회사 들어가려고 한 것도 다 그런 속셈 때문이었다니까요. 즉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이 땅엔 뒤이을 자식 없을 것으로 지레짐작하고 여기 사업을 자꾸 축소시켜다가 그쪽에다만 갖다 박는 눈치고. 모르겠어요. 돈 없어 못 살지 그까짓 자식 못 봐 못 살지는 않을 테니까. 두 늙은 여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허성 씨는 자기네가 더 이상 이 구역질을 유발할 뿐인 넋두리와 한숨의 자리에 있어야 할 까닭이 없다고 판단한다. 이런 대화를 홀린 듯이 듣고 앉았는 아내와 딸도 밉살스럽다. 그래서 허성 씨는 여자들의 대화가 잠깐 끊긴 사이에 재빨리 몸을 일으켰다. 저 그럼 초면에 실례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은 이만. 여보, 당신도 어서 일어나요. 그리고 초이야, 너도. 여보, 무슨 말씀이세요? 초이까지 가자니요. 민여사는 불그락 푸르락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중매쟁이와 신랑 어머니의 눈꼬리가 매섭게 올라붙는다. 허성 씨는 영문을 몰라 엉거주춤한 채 초이를 그럼 어떡하란 말이오? 당신도 참 우리만 가고 얘네들을 남겨놓든지 얘네들만 어디로 보내고 우리가 여기 조금 더 머물러 있든지 그래야죠. 정작 저희들끼리 맘대로 얘기도 해보고 샅샅이 뜯어보기도 하고 해야 할 게 아니에요. 언니,
우리 집 이인은 그렇게 아무것도 모른다오. 부인도 이해해 주세요. 딸애가 나이는 좀 들었어도 맞선을 봐보긴 처음이라서. 민 여사는 괜히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굽신대며 쩔쩔맸다. 셀쭉했던 중매쟁이가 태도를 누그러뜨리더니 허허허 호걸 웃음을 웃는다. 예, 난 또 너희 영감님이 우리 조군을 딱지놓나 했다. 하긴 코 아래 진상도 자기 싫으면 퇴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말이야. 허성씨 꼴만 우습게 되는 동안 신랑의 어머니는 끝내 말 한마디 안 하고 냉소인지 조소인지 모를 복잡스러운 미소를 짓고 구경만 하고 있었다. 민 여사는 허성씨에게 다시 무슨 말을 할 기회를 주면 안 되겠다 싶었는지 허둥지둥 허성씨 등을 밀었다. 언니 그럼 우리 먼저 갈게. 아이들 일은 언니가 잘 알아서 해주세요. 그리고 참 자네 우리 초이 데리고 천천히 놀아도 좋지만 너무 늦게 들여보내진 말게. 아따 늦으면 어련히 바래다 줄까봐. 걱정 좀 착착하고 어서 가봐라. 우리도 곧 갈 거다만 암만 해도 너희가 먼저 가야 무슨 일이 될 것 같다. 허성 씨는 인사도 하는 동 마는 동 거의 아내에게 떠다밀리다시피 호텔을 나왔다. 당신도 참 아무리 굴속 같은 공장 속에서 7, 8년을 썩었기로서니 어쩌면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 대하는 게 그렇게 서툴러요. 옆에서 조마조마해서 혼냈단 말이에요. 서투른 게 당연하잖아. 당신 말짝으로 맞서는 처음 당하는 일이니까. 자꾸 하면 나도 이골이 나겠지. 듣기 싫어요. 뭘 할 게 없어서 그 짓을 이골이 나게 할 작정을 해요. 초이는 이번 맞선으로 어떡하든 혼사를 마무리 져야 돼요. 어디 초이뿐이야? 우희도 있고 마리도 있는데 싫건 좋건 우린 그 길에 이골이 나고 말걸. 허성 씨는 휘잉하니 앞서가면서 심통스럽게 말한다. 그런 짓에 이골이 날 자기 모습을 상상하면 처량해지면서 괜히 그렇게 화를 내고 싶어진다. 민 여사가 종종 걸음으로 허성 씨에게 따라붙더니 눈을 보얗게 흘긴다. 자꾸 비꼬지 마세요. 당신이 서툴다는 건 맞선 보는 절차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볼 땐 모르겠더니 당신 그런 점잖은 장소에 갖다 놓으니까 어쩌면 그렇게 촌딱 잡아다 놓은 것 같소? 촌딱도 그저 촌딱이면 또 말을 안 해. 꼭 죽지 떨어진 촌딱 형상이더라고요. 어떻게 속으로 창피한지. 죽지 떨어진 촌딱 같단 소리가 허성 씨는 썩 마음에 든다. 지금의 자기 꼴을 어쩌면 그렇게 꼭 집어내어 간결하게 표현했을까. 죽지가, 특히 왼쪽 죽지가 방금 떨어져 나간 것처럼 생생하니 허전하다. 길에는 사람도 많다. 허성 씨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 양쪽 죽지에서 신바람을 쌩쌩 일으키며 돌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차를 피하듯이 사람들을 피해 비슬비슬 걷는다. 겨우 버스 정류장까지 와서 우두커니 서 있으려니 민 여사 그래도 안 됐던지 한결 누그러진 소리로 말을 건다. 여보, 왜 그래요? 당신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걱정 마세요. 다 잘 될 테니까. 그 언니가 어떤 언니라고요? 뭐가 잘 된다는 거야? 뭐예요? 초이 혼사 말이죠. 에이, 그게 집엔 어디가 남만 못해 연애도 못 걸고. 이게 무슨 꼴이람. 당신 오늘 암만 해도 이상하시구려. 이게 다 부모 노릇이지 무슨 꼴은 무슨 꼴이에요. 그리고 저속하게 연애 거는 건 또 뭐예요? 연애가 귀걸이예요? 목걸이예요? 그게 자식한테 할 소리예요? 딸 자식 하나 얌전하게 둔 줄이나 아세요? 민 여사는 조용조용 말했으나 아직도 나무라는 틀을 못 버리고 있고 태도에는 신랑 어머니에게서 올마붙은 것 같은 고상기까지 있다. 허성 씨는
이제 정말 참을 수가 없어지면서 울컥 뭐가 치민다. 그는 누가 듣든 말든 버럭 악을 썼다. 뭐라고? 연애 건다는 소리가 그렇게 저속하다고? 당신하고 나하고는 30년도 넘어. 전 옛날에도 연애를 잘만 걸었잖아. 정류장에 모여섰던 사람들이 모두 허성 씨를 보며 킬킬댔다. 백주의 치안이라도 구경하듯이 이상하게 느글대는 웃음을 웃으며 허성 씨를 구경했다. 마침 응암동 가는 버스가 왔다. 민 여사는 딴따라 넥타이를 옷의 깃발처럼 나부끼며 구경을 당하고 서 있는 허성 씨의 죽지를 야물게 잡아 끌어 버스 속에다 마구 구겨 넣었다. 마침내 초이는 조광욱과 단둘이 남겨졌다. 허성 씨 내외가 그 모양으로 황급히 자리를 뜬 뒤 황 사장 부인과 신랑 어머니도 곧 자리를 떴다. 황 사장 부인이 커피숍을 나가려다 말고 주춤 뒤돌아보더니 광욱이에게 재미 많이 봐 하며 눈을 찡긋했다. 초이는 모욕감 비슷한 걸 느꼈으나 못 본 채 다소곳이 있었다. 자리를 옮겨 보실까요? 둘만 남게 되자 신랑이 한결 친근한 태도로 말하고 먼저 일어섰다. 여기 13층 화식집이 먹을만 하던데 괜찮겠어요? 정중하게 물어봐 주긴 했으나 대답을 기다려주진 않았다. 성큼성큼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더니 먼저 타기에 초이도 별 수 없이 따라 들어갔다. 앞으로 결혼을 하게 될지도 모르는 남자와 단둘이 서만 엘리베이터 속에 있는 기분은 뜻밖에도 고약했다. 누구나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어떤 달콤함이나 두근거림이 조금도 일지 않았다. 다만 짓눌리듯이 답답하고 지리했다. 초이는 예쁜 처녀였고 또 관연한 처녀였기 때문에 알고 지낸 남자도 많았지만 이렇게 단둘이 있는 기분이 고약한 남자와 단둘이 있어 보긴 처음이었다. 더군다나 엘리베이터란 바늘구멍만한 구원의 틈서리도 없는 협소하고 밀폐된 공간 속에. 그렇지만 초이는 이미 단단히 결심하고 있었다. 이 고약한 기분과 잘 사귀고 거기에 아부해야 된다고. 절대로 반발하거나 도망쳐서는 안 된다고. 초이는 이 남자가 내뿜는 생생한 염증보다는 장차 이 남자가 제공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에 대해 열심히 생각하려 들었다. 숫자판이 쾌속하게 1로부터 13까지 불을 켜가더니 13에서 멎었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초이는 거의 허덕이듯이 새로운 숨을 들이쉬었다. 한낮의 번화가가 한눈에 굽어배는 창가에 자리 잡았다. 바깥날은 아직도 냉랭한 이른 봄인데 그 속은 아열대 지방처럼 무더웠고 그런 열기는 스팀에서 뿜어나온다기보다는 실내 여기저기를 장식한 이름모를 관상식물과 흐드러진 꽃들에게서 풍겨나오는 것처럼 짙은 향기를 가지고 있었다. 정갈하고 사치스럽게 꾸며진 집이었다. 아직 식사 시간이 일러서 그런지 손님은 드문드문한데 하나같이 식욕과는 상관없는 족속처럼 고상해 보였다. 노란 하늘거리는 천의 한복을 입은 여인이 무용하듯이 가볍게 걸어와서 엽차와 금딱지가 번쩍거리는 메뉴를 대령하고 우아한 미소를 지었다. 초이는 차차 기분이 좋아졌다. 결혼 생활이란 걸 별것인 줄들 알지만 바로 이런 게 아닐까. 뭐니뭐니 해도 사람이 제일이라고 하면서 사람 하나 보고 결혼한다는 족속들을 비웃어주고 싶기까지 하다. 결혼 생활에서 엘리베이터 속처럼 사람 그 자체만을 강렬하게 의식하는 동안보다는 물질적인 생활 환경을 의식하는 동안이 훨씬 더 길 테고 따라서 행, 불행을 결정해주는 쪽도 물질적인 생활 환경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았다. 그러자 마음이 한결 가라앉았다. 그녀는 엘리베이터 속에 단둘이 있어서 기분 좋은 남자와 더러운 음식점에서 순두부 백반을 먹는 생활보다는 엘리베이터 속에 단둘이 있는 게 기분 나빠 죽겠는 남자와 화려한 장소에서 비싼 식사를 할 수 있는 생활을 골라잡으려는 자기의 결심에 한층 자신이 붙는다. 이제야 겨우 단둘이만 됐군요. 초이 씨, 많이 지루하셨죠? 아니요. 초이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순진한 처녀가 어른들 앞에서 주신하고 다소곳했다가 애인과 단둘이 되고 나서 비로소 기펴는 신용을 꽃봉오리가 열리는 것처럼 곱고 자연스럽게 잘 해냈다. 저는
초이 씨 아버님께서 초이야 가자 하실 때 아찔했습니다. 보기 좋게 채였구나 하고요. 실상 이래봬도 체인 경험은 없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좀 그러세요. 좀 그러시다니요? 거만한 분인가요? 아, 까다로운 분인가요? 아니요. 전혀 그렇진 않으세요. 아주 좋으신 분이지만 사람을 처음 사귈 때 가끔 그렇게 서툴게 구실 적이 있으세요. 초이는 이야기의 실마리가 아버지를 화제로 풀리기 시작하는 게 거북해 이제 그만 그럭저럭 해두고 싶다. 그러나 광욱은 재미난 듯이 웃으며 참 안 됐군요. 사업하시는 분에겐 사교술이 가장 값진 자본인데. 누구한테나 그러신 게 아니에요. 맞선 보는 자리란 워낙 거북한 자리인데다 그런 자리인 아버지에게 처음이셨거든요. 물론 저에게도 처음이었지만요. 초이 씨, 저는 초이 씨에게 맞선 본 경험이 얼마든지 있어도 좋고 또 부모님 모르게 이성교제가 얼마든지 있는 걸 환영합니다. 저 그렇게 맥힌 남자 아닙니다. 또 그렇게 맥힌 여자를 원하지도 않고요. 초이는 의뢰 받아주려니 하고 던진 공이 그대로 튕겨서 돌아왔을 때처럼 가볍게 비틀댔다. 안 믿으셔도 좋아요. 그렇지만 맞선만은 정말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럼 맞선 아닌 이성교제는 있었다 이 말씀이시로군요. 조광욱이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만족해했다. 초이는 이 남자가 왜 이런 치사한 만족을 하고 싶어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이 남자는 싫다. 아, 싫다. 당장 뭐가 목구멍에서 침일 것처럼 싫다. 어쩌면 계속해서 오래오래 싫을지도 모르겠다. 초이는 조광욱과의 맞선을 결혼으로 성사시키기 위해 잔뜩 지어먹은 마음이 한 겹 한 겹 꺼풀을 벗고 있는 것처럼 느낀다. 그러나 그 마음이 아주 무너져 내리진 못하게 속에서 단단하게 버티고 있는 철근 같은 게 있다는 걸 그녀는 또한 어쩌지 못한다. 그것은 그까지 싫다 좋다라는 피부적인 문제에 의해 위태로워질 수 없는 27살의 교활하고 영리한 결혼관이었다. 주문한 식사가 왔다. 드세요, 초이 씨. 난 굉장한 미식가인데도 여기 음식 꽤 먹을만 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식도락가시죠. 아마 유일한 취미가 식도락이실 거예요. 초이 씨가 미식가하고 식도락하고 혼동하면 실망인데요. 미식가는 적어도 맛의 예술가쯤 되죠. 식도락하고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식도락은 맛을 모르는 친구들의 맛에 대한 유치한 엽기 취미죠. 송충이 튀김을 먹어봤다던가 도마뱀을 산채로 삼켜봤다던가 이런 게 다 식도락한다는 친구들의 자랑이니까요. 저희 아버진 그런 징그러운 것 잡수신 일 없으세요. 누가 초이 씨 아버님이 잡수셨답니까? 초이 씨가 혼동하고 있는 말뜻을 바로 잡아주려는 것뿐이었어요. 초이는 평소 좋아하던 새우튀김이 조금도 맛있지 않다. 송충이 튀김인들 이렇지는 않을까 쉽게 입속에서 껄끄럽고 도무지 순순히 목구멍을 넘어가 주지를 않는다. 초이는 맛없음을 철저하게 확인하려는 듯이 천천히 오래오래 튀김을 지씹었다. 그녀는 마음이 맞는 남자와 뭘 먹을 때 그게 아무리 하찮은 싸구려 음식이라도 얼마든지 맛있고 즐거울 수 있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변두리 다방의 커피라도 길바닥에서 파는 핫도그라도 전혀 새로운 진미를 내게 하는 남자가 있는 법인데 이런 초이와는 아랑곳 없이 광욱은 잘 먹으면서도 잘 짓거렸다. 초이는 남자의 입이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 나불대는 걸 보는 게 지겹다. 초이 씨 어머니는 아주 좋은 분 같더군요. 우아하시고 기품이 있으시고. 초이 씨도 어머니 많이 닮은 편이죠? 그렇죠? 광욱 씨는 아까부터 당사자인 저보다 저희 부모님께 더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 그랬던가요? 그래서 초이 씨 기분이 그렇게 안 좋았군요. 그렇지만 그건 초이 씨의 오해입니다. 오해고 말고요. 초이 씨 부모님에 대한 관심이 실은
초이 씨에 대한 관심인 걸 아셔야죠. 예전부터 아내를 맞을 땐 아내 될 사람의 외할머니 선을 먼저 봐두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 초이 씨 부모님이나 가정 환경에 관심이 가는 건 당연하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나는 허시댁 맞사이가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아들도 없는 댁에 말입니다. 그럴 때의 광욱은 안이 꼽게 시리 사명감마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초이는 이미 잔뜩 지쳐 있었다. 맞선이란 얼마나 지겹고 힘든 것일까. 한길가 시민아파트 베란다 빨랫줄에서 온종일 나부끼는 누더기 내복만큼이나 치사하고 뻔뻔스럽지 않고서는 끝까지 해낼 짓이 못 된다 싶다. 그럴수록 이 짓을 2번까지도 해서는 안 된다 싶다. 어떻게 하든 이번 한 번으로 완수해야 하는 것이다. 초이는 광욱을 향한 얼굴에 아부하는 웃음을 분가루처럼 바르고 시선을 창밖으로 떨군다. 13층에서 본 풍경은 사람도 버스도 자동차도 상가도 대여섯 층짜리 빌딩도 앙증스럽고 아기자기하다. 그런대로 오후의 번화가는 어딘가에 엄청난 기쁨을 숨기고 있어 그곳을 향해 모두 일제히 빠른 움직임으로 깔깔대며 다름질을 치고 있는 것처럼 생동하는 무엇이 있다. 아직 가로수는 총루처럼 앙상하고 먼 산은 희끗희끗 잔설을 이고 있고 생전 볕이 들지 않은 빌딩 그늘엔 시커먼 빙판이 방석만큼 남아있을지도 모르고 주책 맞은 귀부인 목둘레엔 아직 밍크가 요염한데 저 아래 5층짜리 낡은 빌딩의 기타 학원과 육체미 센터와 동양철학관의 유리창을 뚫고 허공으로 멋쩍게 치뻗친 함석 연통은 연탄가를 내뿜기를 그치고 있었다. 벌써 며칠째나 내뿜지 않은 것 같았다. 그것들은 녹슨 채 다만 무의미했다. 봄이 오고 있었다. 아, 봄이. 저 멀리 자욱한 도시의 매연 속에 부표처럼 떠있는 에드벌룬조차 봄의 아지랑이가 밀어올린 아이들의 풍선처럼 동화적이다. 벌써 봄인가 봐. 초이는 바늘에 찔린 듯한 날카로운 통증을 느끼며 부드러운 봄볕 속 오후의 번화가를 멍하니 굽어보고 있었다. 전망이 아주 좋죠? 밤의 전망은 더 좋은데. 광욱은 맛있는 것을 포식한 후 한결 부드럽고 말랑말랑해진 것 같은 입술을 냅킨으로 누르며 웃고 있었다. 초이는 괜히 깜짝 놀랐다. 전혀 처음 보는 남자처럼 낯설어 보였기 때문이다. 초이 씨는 참 아름답습니다. 광욱은 그런 소리를 너무 천연덕스럽고 유창하게 했기 때문에 초이에겐 아무런 느낌도 전달되지 않았고 그래서 초이도 천연덕스럽게 마주 웃어줄 수밖에 없었다. 식탁이 치워졌다. 광욱은 초이가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체 하지 않았다. 초이는 되레 그게 편했다. 그녀는 광욱으로부터 그런 보살핌을 받고 싶지 않았다. 그렇지만 아무리 맛없는 식사라지만 둘 사이에 그게 없어지고 보니 둘 사이는 더욱 어색해졌다. 빨리 일어서서 자리를 옮기든지 헤어지든지 하자고 하고 싶었지만 그것은 맞선 보는 여자의 태도로서 옳지 못한 짓일 것 같았다. 더군다나 맞선만으로 끝내버릴 마음이 아닌 긴 인연까지를 생각하고 있는 남자에 대해 여자가 취할 바가 아닐 것 같았다. 그런데 광욱은 무슨 생각이 있었는지 아무 말도 안 하고 빙글빙글 웃기만 하면서 초이를 많이 바라다 봤다. 아까 말한 아름답다는 말을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보기엔 그 시선은 너무도 그윽하지가 않았다. 우린 지금 다른 아무것도 아닌 그 맞선이란 걸 보고 있을 뿐이다. 이게 바로 맞선이라는 거다. 맞선이란 어차피 이만큼은 굴욕적일 수밖에 없는 거다. 하는 것처럼 벌거벗은 시선이었다. 초이도 이왕 마주보는 맞선의 자리에 선 이상 손에 나지 않게 똑바로 마주봐줘야겠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었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16살 먹은 서투른 계집애처럼 손수건을 비틀어 짜고 있었다. 이번엔 자기 쪽에서 무슨 말을 시켜야겠다고 생각했으나 그것도 잘 되지를 않았다. 그녀는 초조하게 딴 남자친구들과 무슨 얘기를 할 때 가장 재미있었더라? 그걸 생각해내려 했지만 딴 남자친구들과는 결코 이렇지는 않았었다고. 이것보다는 재미있었다는 것밖에 생각해낼 수가 없었다. 도대체 맞선이라는 것, 저 너머에
무슨 새 세상이 열리겠다고 이런 실증을 감당해야 한단 말인가. 그러면서도 그녀는 그것을 죽작구나 감당했다. 그래야 실상 몇 분도 안 되는 잠깐 동안이었지만. 초이 씨도 나한테 뭐든지 물어보십시오. 궁금한 건 뭐든지. 그제서야 초이는 자기가 이 남자에 대해 궁금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생각했고 그걸 좀 이상하기도 생각했다. 당사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알고 싶지도 않고 좋아질 것 같지도 않은데 같이 살 준비는 다 돼 있는 스스로의 속셈이 징그럽기도 했다. 그래도 그녀는 그런 내색을 조금도 안 하고 밝게 웃었다. 참, 광욱 씨 아버님은 오늘 못 뵀는데 어떤 분이세요? 어머님은 아주 좋으신 분 같던데. 초이는 아까 광욱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들의 일이 아닌 무의미한 가족 상황으로 말머리를 이끌었다. 젊은이들에게 기성세대들이란 다 그렇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초이 씨 아버지가 뭔가 답답하게 우리의 숨통을 죄는 분이라면 우리 아버진 뻔질나게 외국물을 마시는 분답게 우리의 구역질을 유발할 뿐인 분이죠. 어머, 어른들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법이 어디 있어요? 우리끼리니까 하는 소리죠 뭐. 이래봬도 집에선 효자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우리 아버진 외국물 든 분답게 수 틀리면 혈통 같은 건 무시해버리고 유산을 자선단체나 하다못해 집에서 기르는 셰퍼드에게라도 물리고 돌아갈 뿐이거든요. 넉넉히 그러고도 남을 뿐이에요. 그래 봤으면 하고 그러기를 은근히 꿈꾸고 있을지도 모르죠. 다음은 사이키델릭 음악이 귀청을 찢는 어두운 다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초이는 따라만 갔을 뿐 그런 장소를 선택한 건 광욱의 일방적인 의사였다. 그 어두운 고장의 충만한 음향은 귀청 따위를 찢는 게 목적이 아니라 뇌 속의 질서를 온통 뒤죽박죽으로 바꿔놓는 게 목적인 것 같기도 했다. 귀로 들어주기 전에 곧장 골 속으로 뛰어들어 골 속에서 와장창 신나게 난동을 부리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기분이었다. 원래 시끄러운 걸 좋아하지 않는 초이는 곧 두통을 느꼈다. 광욱과 어떤 말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다. 그래도 광욱은 곧 말을 시작했다. 여태까지의 질의응답식의 대화에서 일방적인 연설조로 변했다. 초이 씨는 결혼이란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크라테스는 결혼은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고 했죠. 그 친구 결국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소리를 한 셈이지만요. 또 버나드 쇼라는 독설가는 될 수 있는 대로 서둘러 결혼하고 보는 게 여자의 할 일이라면 될 수 있는 대로 늦게 결혼하는 건 남자의 할 일이라고도 했죠. 그런가 하면 톨스토이는 결혼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100번이고 1000번이고 깊이 생각해보는 것이다. 사람은 어찌할 수 없을 때 죽음에 임하듯이 도저히 그렇게 할 수밖에 딴도리가 없을 때만 결혼하라고도 했죠. 그런가 하면 니체는? 광욱은 목청을 돋우어 니체, 보부아르, 쇼펜하우어 그 밖에 초이가 처음 듣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 말한 걸 이야기했다. 여러 사람들의 말이니만큼 긍정적인 말도 부정적인 말도 진부한 말도 있었다. 초이는 어느 말에도 공감도 반감도 가져지지 않았다. 다만 지루했다. 시끄러운 음향 속에서 알아듣기도 힘들었지만 말하는 쪽도 힘들어 보였다. 초이는 왜 자기의 결혼을 앞둔 남녀가 남들이 결혼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한 걸 갖고 화제로 삼아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단순히 박식을 과시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일까? 그렇다면 귀엽게 못 봐줄 것도 없겠다. 초이는 지리한 걸 참고 미소를 띠고 광욱의 말을 들어주었다. 그래도 끝에 가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도 좀 하겠지 하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그는 끝내 결혼에 대해 남이 한 소리만 늘어놓고 자기 소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하다못해 조그만 꿈조차 내비치지 않았다. 초이는 서운했다. 배신감마저 느꼈다. 그러나 다방 밖으로 나와 헤어지기 위해 마주섰을 때 그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는 데 대해 이해하는 마음이 문득 생겼다.
그는 훤칠한 청년 신사였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세련돼 있었고 속에 든 게 많을지는 몰라도 자기의 목소리를 못 가진 사람의 공허함이 있었고 그것은 바로 그녀 자신의 모습이기도 했다. 일간 또 만나뵐 수 있겠죠? 광욱이 손을 내밀며 나긋나긋하게 말했다. 초이도 그에게 손끝을 내맡기고 나긋나긋하게 원하신다면요. 댁에 전화드려도 될까요? 혹시 아버님이 받으시고 어떤 놈이 남의 집 처녀 꼬셔내려고 수작 부리냐고 호령만 하고 초이씨 바꿔주지도 않고 끊는 건 아니겠죠? 염려 마세요. 광욱과 헤어진 초이는 다급하게 누구하고 이야기가 하고 싶어졌다. 온종일 사람 구경이라곤 못 해본 것처럼 사람이 그리웠다. 그러나 가족은 아니었다. 몇몇 떠오르는 그리운 얼굴은 다 남자친구였다. 어떤 집 아들인지, 몇째 아들이나 되는지, 한 달에 돈은 얼마나 버는지,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을 한 번도 확인해 본 적은 없지만 서로 만나서 그때그때의 생각, 그때그때의 고민, 그때그때의 울분, 그때그때의 슬픔을 나누고 확인하고 그러고 나면 속이 다 시원하고 나중에 그때 생각을 하면 그때가 행복했다 싶은 그런 시간을 더불어 가진 남자친구를 초이는 아직도 서너 명도 더 가지고 있었다. 초이는 그들과의 그런 싱싱하고 정직한 대화에 거의 갈증 같은 걸 느끼며 공중전화 박스로 뛰어들었다. 거진 퇴근 시간이었다. 퇴근하기 전에 누구하고라도 만날 약속을 하고 어디서 기다리고 있고 싶었다. 그러나 그곳에서 제일 가까운 미스터 김의 출판사 전화번호를 돌리려다 말고 그녀는 수화기를 힘없이 내려놓았다. 퇴짜를 맞은 것도 퇴짜를 놓은 것도 아닌 그러니까 성공적인 맞선을 보고 나서 곧장 딴 남자를 만난다는 건 누가 보건 말건 부도덕한 일로 여겨졌다. 그녀는 동전을 끄집어내어 소나기에 쥔 채 잠시 미아처럼 갈팡거렸다. 겨우 음악이 없는 다방 썰물이 생각나서 그리로 갔다. 구석자리에 혼자 앉으니 마음이 좀 가라앉았다. 그녀는 오늘 맞선을 잘 견딘 것도 남자친구를 만나고 싶은 것을 참을 수 있었던 것도 오로지 올드미스의 분별력, 아니 안간 힘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다. 초이는 처음으로 자기가 올드미스란 걸 인정한다. 그녀는 자기가 노처녀 티가 조금도 안 나게 앳돼 보이는데 자신이 있었고 누구든지 갓 졸업한 풋내기로 대해주는데 은근히 만족하고 있었다. 올드미스란 참 싫은 말이다. 서너 살만 더 먹으면 올드미스가 돼버리고 말 것들도 자기 나이만은 잡아매놓은 듯이 올드미스라면 끔찍한 괴물로 한다. 아무도 올드미스 되기가 얼마나 쉽고 눈 깜짝할 사이란 걸 모른다. 대학 졸업하고 결혼이나 해볼까, 취직이나 해볼까 망설일 때만 해도 그저 해볼까 정도지 둘 다 조금도 절실하지 않다. 그러다가 혼처보다는 취직 자리가 먼저 나서서 취직을 한다. 취직을 하고 보면 직장이란 데는 을에 올드미스가 도사리고 있다. 달라는 것 없이 추해 보인다. 그 올드미스가 곧 개를 들라고 꼬시긴다. 풋내기에겐 14번이나 17번이나 그런 걸 들라고 한다. 그걸 언제 타냐고 앙탈을 하면 들어만 놓으면 그까짓 것 잠깐이라고 한다. 어떻든 개를 든다. 개 타서 혼수나 장만하지 하는 효심도 좀 발동한다. 정말 들어놓고 보니 잠깐이었다. 너무도 잠깐이었다. 개를 타고 나서도 끝까지 부어야 하고 그러고 나면 저절로 올드미스가 돼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개가 한 바퀴 돌고 나면 올드미스가 돼 있을 뿐 올드미스가 결코 별게 아니란 걸 왜 모르는 걸까? 한 바퀴 돌고 나면 두 바퀴를 돌게 되고 두 바퀴를 돌고 나면 세 바퀴째는 자기가 오야가 돼서 풋내기 신입사원들을 14번이나 17번으로 꼬시길 수 있는 관록 붙은 올드미스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왜 사람들은 몰라주는 걸까? 그녀는 어디서 올드미스 꼴 좋다 하는 조소 소리라도 들려오는 것처럼 속으로 열심히 변명과 항의를 한다. 초이는 콤팩트를 꺼내 얼굴을 비춰본다. 아주 냉정하게 자기 얼굴과 마주대한다. 아침에 정성 들여 한 화장이
젊은 살갗에 잘 스며 반질반질하도록 고운 얼굴이었다. 그래도 그녀는 콜드크림으로 화장을 말끔히 닦아낸다. 이상하게도 화장이 벗겨짐에 따라 살갗이 얇아지지 않고 두꺼워진다. 뻔뻔스럽도록 두꺼워진 낯짝 털구멍마다 허덕이듯이 피곤을 내뿜고 있다. 그녀는 바로 그런 얼굴과 만나보기 위해 일부러 화장을 지웠던 것처럼 별로 놀라지는 않는다. 그러나 오래 그러고 있지도 않았다. 그런 얼굴과는 짧게 은밀하게 만나고 말아야 하는 것이다. 고꾸라졌다가 얼른 바로 설 수 있었던 사람처럼 재빨리 둘레를 살펴보곤 다시 기민하게 화장을 시작한다. 그녀의 손놀림은 확실하고도 완전하다. 활짝 열린 채 피곤을 내뿜던 털구멍이 해면처럼 걸신스럽게 갖가지 크림과 화장수를 빨아들인다. 살갗이 다시 꽃잎처럼 얇고 향기로워진다. 그녀는 당장 온 세상을 상대로 엄청난 사기라도 칠 수 있는 것처럼 자신만만해진다. 그녀는 들어올 때보다 한결 싱싱해져서 썰물을 나섰다. 도시의 황혼이 짙은 안개 속에 하나 둘 불을 켜고 있다. 신호등의 불빛이 공중에 붕 뜬 채 화선지에서 떨어뜨린 물감처럼 몽롱하게 번져 보이는가 하면 시야가 좁아져 오가는 차들이 순식간에 사위의 잿빛 혼돈 속으로 빨려드는 것처럼 보인다. 봄도 겨울도 아닌 애매한 계절의 애매한 밤이었다. 초이는 문득 헛헛함을 느낀다. 헛헛함조차 애매하다. 뱃속이 헛헛한 건지 가슴속이 헛헛한 건지 그것조차 애매하다. 꼭 누군가가 퇴근 무렵에 그녀를 만나보기 위해 은행 뒷문에서 기다리고 섰다가 허탕을 쳤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하다못해 퇴근 후에 만나자는 전화라도 걸려왔으려니 싶다. 미스터 김? 아니면 미스터 박? 그 밖에도 그녀는 서너 명, 아니 네댓 명쯤이나 속으로 은근히 자기를 좋아하고 있음직한 남자친구들을 생각해낸다. 그들이 허탕쳤을 일이 불쌍해서 가슴이 찐하다. 초이같이 예쁜 처녀가 은행이란 답답한 직장에서 보낸 3, 4년이 조금도 답답하거나 지루하지 않았던 것은 은행 일에 각별한 취미가 있었던 때문도 아니고 올드미스가 오야인 50만 원짜리 갯날 돌아오는 재미 때문도 아니었다. 언제나 마음만 먹으면 애인으로 골라잡을 수 있을 것 같은 꽤 괜찮은 남자친구를 서너 명쯤 가지고 있는 미혼의 나날은 을에 세월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빠르게 마련이었다. 그뿐이었다. 그렇지만 그녀는 끝내 그들 중 아무도 애인으로 골라잡지를 못하고 말았다. 누구든 애인을 삼으려면 일단 결혼까지를 생각하게 되고 결혼을 생각하면 갑자기 거짓말처럼 지혜로워지면서 눈까지 밝아져 가지곤 남자를 똑똑히 보게 되고 똑똑히 본 남자에게서 그녀는 이상하게도 한결같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것이었다. 그녀가 꽤 괜찮다고 생각한 남자는 어쩌면 영락없이 막바지에 가선 아버지와 닮은 점을 드러내고 마는지 무슨 살이라도 낀 것처럼 일은 그렇게 되고 마는 것이었다. 그녀는 비록 의식적은 아니었더라도 아버지를 닮은 남자를 좋아한 셈이지만 아버지와 어머니가 살아온 것 같은 고생스러운 생활은 질색이었다. 결국 그녀는 좋아한다는 것과 결혼한다는 것은 선명하게 구별할 수 있을 만큼 똑똑했다. 아버지를 닮아 엉성한 틈 사이로 아무에게나 내부의 멍텅구리스러움, 선량함을 비죽비죽 드러내 보이는 남자가 보장하는 생활이 얼마나 구질구질할 것인지 빤했다. 초이는 알고 있었다. 이런 남자를 남편으로 가진 여자가 허구한 날 어떤 바가지를 긁으며 젊음을 말리고 얼굴에 검버섯을 피우는가를.